그 고대 이집트에 헬리콥터가 있었다. 일종의 뭐 레이싱카도 있고 잠수함, 뭐 우주선. 근데 무슬림 세계가 석유를 정제를 할 줄 알았어요. 석유 정제 기술이 네. 있었다고요? 지금 크메르 왕국의 대표 사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전체 면적이 160헥타르라서 단일 신전으로는 전 세계 최고랍니다. 어떤 이 파업하는 노동자가 너무 화가 나서 나 오늘 급여 안 받으면 오늘 파라오 무덤 도굴 할 거야. 노예들한 대우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요? 왕이 돼요, 왕이. 투탕카멘 시대를 비롯해서 그 후대의 파라오들이 무슨 짓을 하냐? 아케나텐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보다 허준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애 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한 번에 하나씩 녹화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 녹화한 다음에. 근데 너무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요만큼 서운하고 이만큼 힘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과함을 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과함을 빼봤는데 빼는 김에 살도 조금 뺐거든요. 살 많이 빼신 것 그래서 같은데. 많이 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응원을 받고 싶지 욕설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지난번 저희 이야기할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 강 교수님께서 금 세공하는 기술은 몇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와, 그 시절에도 그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기술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죠. 카메라도 꽤 오래전에 이 기술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2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카메라 자체는 모르겠지만은 사물을 반사해서 보는 기술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 고고학에서 보면은 맨날 기술이 발달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과거의 기술은 저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들을 저희는 이게 그런 게 있었어라고 놀랄 수 있지만은 기본 살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 예컨대 동굴벽화 있거든요. 뭐 아주 그냥 생동적으로 막 소가 뛰고 막 하는 거 있는데 컴컴한 데서 횃불만 켜고 그렸는데 똑같이 복원을 했거든요. 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그거를 복원해내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다만 그거는 저희가 세상을 동굴을 버리면서 어떻게 해서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피사체를 구현할까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사실은 완벽하게는 발견을 못하는 게 또 이 고고학인데 그나마 이집트가 활약을 잘 남아 있으니까. 이집트에서도 사실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고고학에서 항상 어떤 물건이 나올 때 이 물건의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그 연구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직관을 작동시켜가지고 뭐가 닮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용도로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물건 중에서 헤카와 네케크라고 하는 일종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고 하나는 도리깨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헤카가 목축 쪽에서 사용된 도구였다. 네케크가 농경 쪽에서 일종의 진짜로 이제 그 곡식을 치는 그 도리깨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헤카 요 갈고리 모양의 도구가 흙을 퍼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질 때 의식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농경이랑 또 관련된 어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 네케크가 오히려 그 목동들이 양을 치거나 어떤 목축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고고학 쪽에서는 상상이 난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거에 쓰는 물건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실증 자료가 예를 들어 글로 나오거나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서 머쓱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제가 고고학 할 때 리포트를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2000년, 3000년 뒤에 내 방을 우리 집 발굴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왜 종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남는데 인상 깊었었던 한 리포트가 저희 왜 변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구조밖에 안 남았는데 물을 내리면은 대량의 물이 나온다. 이거는 머리 감는 도구였을 것이다. 사실 보면 그런 뜻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있고 또 저희가 재미있는 게 청동기 중에 있어요. 파이 있죠? 파이 형태 청동기가 있는데 이게 무려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허무하게도 허리띠에 걸고 이렇게 고삐 말 탈 때 고삐를 거는 도구였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4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미 그거를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이러고 이제 무시했는데 나중에 사슴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차병을 갖다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의 허리띠에 그 파이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평가하고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랬니? 그분을 정말 많이 무시했던 분한테 소심한 복수 같은 거. 근데 뭐 저도 그때 욕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참 내가 이제 말을 못하는데 정말 그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게 그 고대 이집트에 헬리콥터가 있었다, 전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세티 1세가 만든, 세티 1세가 이제 그 일종의 오시리스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의 상인방에 보면은 헬리콥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아마 자료 사진을 넣어 주실 텐데 헬리콥터도 있고 일종의 뭐 레이싱카도 있고 잠수함, 뭐 우주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오나르도의 그림보다 훨씬 그렇죠. 이전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28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신전이다 보니까 그런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겉보기에는 무조건 헬리콥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근거로 고대 이집트에 그 슈퍼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현상입니다. 팔림프세스트라고 하는 그 현상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이집트의 문자들은 대체로 그림 형태처럼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세티 1세가 거기다가 어떤 문장을 써 넣어요. 그 문장은 네르페제트 페세제트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 9개의 활을 쳐부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9개의 활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적들입니다. 근데 이 신전을 세티 1세가 완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람세스 2세, 가장 유명한 람세스죠. 람세스 2세가 이제 이어받아서 지어요. 근데 아마 아버지가 썼던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사람이 문장을 고쳤습니다. 메키 케메트 우아프 카수트. 이거는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돌에다가 이제 문자를 새기고 나서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회를 칠한 다음에 다시 파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회가 떨어진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헬리콥터나 우주선의 모양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집트 문자를 공부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그림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그걸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사실은 이집트와 똑같은 게 우리나라 근처도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갈이나 이제 고구려의 그 부속된 사람들의 후예가 있는데요. 나나해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9세기 때 이미 비행기를 타요. 예? 그러니까 샤만이 이제 의식을 할 때 앞편이 호랑이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 뒤에 조종을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고 자기 정령 인형들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뱀과 호랑이 결합이 된 거예요. 샤만이 자기 위에 가려면은 하늘에 가려면은 날아가야 되니까는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는 아니 이거 20세기에 비행기를 보고 그렸냐? 그게 아니라 19세기, 18세기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날 것이라는 게 그때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저희가 비행기를 몰랐으면 당연히 아 호랑이에 날개 붙였네 이렇게 말할 텐데 비행기를 아니까 비행기처럼 붙여요. 근데 사실은 오버 테크놀로지 하면 이슬람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좀 카메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카메라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눈을 보는 게 그전에는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아니다. 빛이 반사돼서 눈이 물체를 인식한다.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지금의 수도로 치면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965년에 태어난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광학의 아버지예요. 광학의 책을 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거를 2015년에 세계 빛의 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딱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합니다. 이븐 알 하이삼. 그리고 지금 뭐 샤만이 날아다니고 뭐 비행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물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의 코르도바 출신인데요. 아바스 이븐 피르나스라고, 이 사람이 9세기 사람인데 처음으로 나는 비행체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이게 무슬림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시도는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물론 역사상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행체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행글라이더 비슷한 거 같던 것 같아요. 행글라이더 같은 거. 9세기예요? 네, 9세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러죠. 그런데 왜 발전을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시작은 빨랐어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뭐 하나 파다 보면 꼭 끝이 계승전 이슬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뭐 소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뭐 소주를 하건 뭐라건 결국 끝은 이슬람에서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1001, 1001가지의 과학적인 발견이 무슬림 세계에 있었다 해가지고 1001가지의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로 해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과학사들은 이거 좀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간시대, 우리는 중간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중세의 무슬림 세계가 발전했었던 거죠.
그 참 완전 뒤로 돌아서 수천 년 이상 전이라면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가고 좀 중간 세대 쪽으로 가면은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이제 근세로 와서는 유럽이 발전하고 근데 우리 강 교수님이 딱 오면서 이집트 이전도 있었네 라는 얘기가 또 사실은 막, 그게 예. 이제 기술 자체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그런 말은 우리가 이 기술로 과거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아마 일주일도 못 살 거란 말이죠. 당장.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기술들을 씨앗은 다 갖고 있는데 꽃을 피운 건 이집트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가 이제 어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흔적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록도 많고 또 이제 물리적인 어떤 흔적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보다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요 정도 농담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뭔가를 발견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잖아요. 근데 무슬림 세계가 석유를 정제를 할 줄 알았어요. 석유 정제 기술이 네. 있었다고요? 15세기에 우리가 아랍어 사전을 보면은 정제 기술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유를 약으로 썼어요. 등유를 약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유를 했다는 얘기는 검정 석유에서 뭔가를 정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석유를 써왔습니다. 뭐 이렇게 약으로도 바르고 그 소화제로도 먹고 근데 정작 발전을 못한 거죠. 사실 그 소주도 결국은 증류 기술이잖아요. 알렌빛 같은 증류기술 만들었으면은 석유도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소주를 만든 사람은 또 우리 그 몽골 또 거란 뭐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석유가 있어가지고 석유로 이 증기기관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거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오버 테크놀로지 와 이때도 이 기술이 있었다고? 아니 그건 오해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지금 보는 것 자체가 경외스러워 이런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가서 앙코르와트 유적을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마야 문명의 유적을 보러 가고 왜 이렇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죠. 지금에서야 가능한데 왜 어떻게 감히 그랬었을 거라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인의 오만감 때문에. 아 현대인의 오만 똑같은 게 우리가 아폴로가 달에 갔다 왔지 않았다 믿는 사람들이 1969년도 진짜 옛날이잖아요. 60년대. 아니 그때 어떻게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냐.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사람들은 그때 갔다 왔으면 지금쯤에 화성 갔다 와야 된다. 이거 다 엉터리다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현대인들의 오만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인들의 오만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크메르 왕국의 대표 사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캄보디아에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멀잖아요. 유럽 가는 길에 이게 더 부풀려지고 완전히 무슨 초고대 문명이 된 것처럼 나오는데 물론 정말 훌륭한 유적인데요. 지나칠 정도로 미스테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고고학자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은 물론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본인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으로 추적받다는 이야기죠. 19세기에 앙리 무어가 발견했는데 문제는 포르투갈 사람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수도사가 데려가 준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근데 이제 그 19세기 와서 보는 거는 야 이게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냥 크메르 현지인들이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미개하다고 막 욕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거는 뭐 13세기에 만든 사람 이름도 있고요. 수리아바르만 2세가 30년 동안 만들었고 또 이집트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참 그런데 전체 면적이 160헥타르라서 단일 신전으로는 전 세계 최고랍니다. 저는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신비 강조하는 게 아니 그 사람들 만들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만들었을까. 심지어 맨 처음엔 이게 불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같이 있거든요. 힌두교 불교 얼마나 종교 화합도 되어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은데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 게 사실 뭐 제 이집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냐 그 시대에. 왜냐면 특히 이제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피라미드들은 정말 오래전에 만들긴 했어요. 한 기원전 2500년, 2600년 이럴 때니까 4500, 46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옛날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우리 입장에선 단군 무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근보다 조금 몇 세대 전 분들의 무덤인 거죠. 예. 자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은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양인들이 약간 어떤 신화를 부풀려서 만든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종차별적인 어떤 담론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18세기 정도가 되면 유럽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유적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돌아와서 관련된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죠.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유럽인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랍인들,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개한 사람들의 선조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신비를 더 키워나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 중에 하나가 지리상의 발견이란 말. 진짜 마음에 안 왜 들어요. 발견했어? 지리상에 뭐가 발견해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네 입장에서 지리상의 발견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란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종교를 개혁합니까? 지네 그리스도교 개혁을 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 그냥 써요. 우리가 그냥 써요. 서양하면 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대화 과정에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구분할 때 항상 GNP로 하잖아요. GDP 이런 걸로. 우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합리적 비판 의식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한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이 모든 학습 능력이 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검증하는 이러한 학습 능력은 전 세계 최하의 수준이래요. 뉴스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보는 맞습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별명이 천재였잖아요. 왜요? 연도를 너무 잘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거 모르고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다음 중 연도 순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게 역사 시험으로 하니까 창조적인 의식이 없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고고학은. 고고학은 기본 100년이기 때문에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뭐 대략 그냥 1000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교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고대 앙코르와트를 포함해서 이집트 피라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고대의 유적들을 바라볼 때 항상 뭔가 이 현대인으로서의 그 감정이입을 조금 피해서 그 유적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던 그 시대의 맥락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를테면 이제 피라미드 관련해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한 부분인데 도대체 민중의 피를 빨아먹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런 어떤 거대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현대인의 시각인 거고 그 당대의 맥락에서 보면은 물론 당연히 그거를 짓는데 이제 그 기여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그 당대에는 또 다른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가치 기준을 토대로 이제 그 고대의 유적을 좀 바라봐야지 사실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에서 특히나 역사에서 역사라는 것은 시대를 종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횡으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눈으로 이걸 기준을 삼는다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잘못된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미스테리라 나오는 순간 저희는 서양 사람들의 편견이 있다라고만 제 생각에 3분의 2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보다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왜 한국엔 미스테리가 왜 없냐? 영국이나 프랑스가 한국 식민지였으면 아마 불국사가 그걸 났을 거예요. 불국사나 석굴암이 뭐 산속에 있는 신비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이죠.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에 마운드 빌더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거대한 고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 미개한 아메리카 원주민들, 소위 인디언들이라고 옛날에 했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저런 거 할 리 없어. 그래서 3대 대통령이죠. 프랭클린도 자기 동네 집 근처에 고분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성경에 있었던 한 지파가 왔거나 아틀란티스에 백인이 왔을 것이다.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로 가는 거를 깔기 위해서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왜냐면 저희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했었던 현지인들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 더더욱이 조심해서 보고 있는 게 근데 저 하나 예.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시대로 시야를 딱 놓고 봐야겠죠. 이집트의 어떤 그 일꾼들은요, 뭐 병가도 있고, 그리고 뭐 제대로 밥 안 주면 파업하고, 굉장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많이 누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라미드 시대의 그 노동자들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데 고고학적으로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피라미드 건설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거주하던 캠프 유적은 발견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대충 이제 1인당 쓸 수 있는 공간의 어떤 크기가 나오죠.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캠프 근처에서 상당히 많은 동물뼈와 생선, 가시가 확인이 돼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피라미드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지만 왕의 무덤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같이 이제 살던 집단 마을이 있어요.
있어요. 이 마을에서는 문헌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문헌 기록들 가운데서 일종의 출근 명부들이 있는데 결근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의 결혼식이다. 나 전갈에 물렸다. 뭐 동생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어떤 이유들이 쓰여져 있고 실제로 결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출근 명부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병가, 연차, 뭐 여러 가지 예. 휴가들이 존재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현대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휴일이 있었고 뭐 이제 하루에 한 8에서 10시간 정도 이제 노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급여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파업을 해서 원래 이제 이집트의 신전들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 막 쳐들어가서 밤샘 그 연좌 농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5만 군데 신전 돌아다니면서 막 시위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총리가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급여가 일부를 또 받아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텍스트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거는 지금 주 뭐 5회도 아니고 10일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이 정도의 어떤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한 생각이 가지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파업 과정을 기록할 때 행정문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행정문서의 내용들 중에서는 어떤 이 파업하는 노동자가 너무 화가 나서 파라오한테 막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합니다. 뭐냐? 나 오늘 급여 안 받으면 오늘 파라오 무덤 도구를 할 거야. 이런 발언도 해요. 그럼 바로 직결처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처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처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파업 이후에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사실 근데 그게 저도 발굴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노예를 했다는 말, 노예설 그거는 저랑 같이 현장 가서 한번 학생들 인솔해보고 이제 인부들 해보면 압니다. 채찍으로는 절대 땅을 못 파요. 한두 번 파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면 그건 절대 인사관리, 이건 HR이라는 휴먼 리소스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관리에 씁니다. 최대한 자발적으로 가성비 좋게 노동 끌어내려면요 잘 먹여야 돼요.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현장에 동네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발굴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못 먹어도 애들 사탕 막 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이제 열심히 막 쉬는 시간도 없이 파요. 채찍을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계속 그 다음에 밤마다 애들 캠프파이어에서 막 잔치해서 기타도 쳐주고 그러니까는 각자의 방법인데 현장 일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어떤 노예제도의 부정적인 면은 거의 대부분 17, 18, 19세기 넘어오면서의 그 부정적인 게 너무 크게 각인돼 그러니까 있기 노예제라는 때문에. 거는 원래 있었고 현대 이 서양인들의 노예를 쓴 거는 이 역사의 반복이지 우리 죄 없다 이런 식의 자신네들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혹시 그러면 이슬람은 이거를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이 그 예전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해보면 노예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노예를 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라는 사실들이 기록적으로도 있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노예들에 대한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노예들에 대한 대우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요? 왕이 돼요, 왕이. 노예가요? 아 그럼 싸움 잘하는 노예를 맘룩, 그 유명한 맘룩. 그러니까 9세기가 되면은 칼리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국민들한테 군대를 하면 이 자식들이 나한테 언제 쿠데타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을 중앙아시아에서 데려와요. 투르크 용병들을 데려와서 이들이 무슬림이 되고 충직한 병사들로 칼리파를 옹이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말이 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만만하게 보이는 칼리파가 있으면 야, 쟤 죽여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칼리파들을 좌지우지하더니 심지어는 1250년부터 1517년까지는 이 맘룩들로 이루어진 왕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맘룩 왕조예요. 노예 왕조. 노예 왕조. 예, 노예 용병들이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맘룩 왕조를 아니라 만들어요. 진짜예요? 진짜로요. 1250년부터 1517년까지. 그러면 그 역사는 그곳에서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아니요, 흑역사는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예, 예. 이슬람에서는 진짜 지우고 싶은 역사는 있어요. 어떤 역사예요? 이거는 진짜 이슬람사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가 이슬람을 공부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좀 깁니다. 아따바리라고 그러는데 원 이름을 한번 딱 불러드릴까요? 아부 자우파르 무함마디 이분 자리르 이분 야지드 아따바리. 진짜 이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따바리는 이 사람이 따바리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바리고, 자우파르는 아들이 자우파르예요. 이 사람 이름 무함마드예요. 예언자? 예, 자기가 받은 이름이 그냥 이름 무함마드. 예언자와 똑같은 이름이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자리르고요. 할아버지가 야지드니까 아부 자우파르 무함마드 이분 자리르 이분 야지드 아따바리거든요. 이 따바리가 922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 역사를 써요. 그게 우리 이슬람사 공부할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책인데 예언자와 왕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지우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죠. 무함마드가 예언자가 된 다음에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유일신 얘기했는데 왜 네 신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신도 좀 네가 받아줘봐. 얘네들은 다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다신 받아주면 내가 네 신도 같이 믿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무함마드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신이 셋인데 셋을 꾸란을 하면서 이 여신 셋이 중재자라고 하는 계시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와 무함마드가 드디어 우리 여신들을 받아들였다면서 사람들이 나도 무슬림이 되겠다고 막 사람 난리가 난 겁니다. 신나서. 유일신이 아니라 3명의 여신도 인정을 했다. 인정을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오더니 야 무함마드야 너 지금 그거는 하느님한테 온 계시가 아니라 사탄이 한 계시야. 어? 너 이거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효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서는 거죠. 퇴퇴퇴를 했다고요? 예. 근데 그 기록이 그대로 따바리가 적어놨어요. 무함마드가 실수했다. 예, 실수했다. 그런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90년대 우리 전 세계를 떠들게 했던 악마의 시를 쓴 살만 루시드. 그 사람이 그걸 소설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슬림들이 제일 지우고 싶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따바리는 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따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예언자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자기한테 온 건 다 적어요. 결론은 올라오니 알라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네, 흑역사는 흑역사죠. 혹시 뭐 흑역사에 대해서 고고학 하면 또 흑역사가 많아요. 저희는 일본 구석기를 또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일본 고고학도 유명하죠. 예, 북한에서 솔방울로 트루탄을 만드실 때 일본은 그냥 돌로 구석기를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일본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 연대가 올라가. 한국도 뭐 한 40만 년, 70만 년, 보통 우리는 20만 년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뭐 중국은 100만 년 보는데 자기들만 이제 한 4만 년, 5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유물을 파묻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알려진 것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실은 구석기 하시는 분들 하면 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기층이라고 해가지고 충적세 밑에 홍적세 다 봐서 해야 되고 저희도 전공리 층이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직도 싸우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매년 팠다 하면은 그냥 계속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2000년도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다들 아깝다. 조금만 더 놔뒀으면은 인류의 기원이 일본인데. 그 약간 근데 80만 년까지 올렸다가 한 번에 다 무너졌죠.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같은 구석기학자나 고고학자가 아니라 신문기자였어요. 몰래카메라를 찍었죠. 예, 사실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암묵의 카르텔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다 지우고 이제 끝났죠. 중국도 있어요. 중국은 황제를 불태워버렸잖아요. 명나라 13릉이라고 저 있어요. 국경 근처에. 거기 중에서 이제 정릉을 발굴했어요. 1950년대. 사실 원래 왕릉은 발굴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49년도에 중국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도 뭐 한 번 이제 경험 쌓을 거면 하나 파자 해서 판 게 가장 이 명나라에서 욕 좀 먹던 만력제.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람이겠죠. 임진왜란 때 원조군 했었던 이 사람 걸 발굴을 56년부터 59년까지 발굴을 해요. 뭐 황제랑 다 시신 나왔죠. 그리고 난 게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1966년도에 봉건 사상에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자다 해서 황제의 시신을 그 창고에서 꺼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짓들을 했죠. 그뿐 아니라 홍위병들이 그냥 모든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을 깨부쉈는데 또 중국이 그런 걸 덮기 잘하지 않습니까? 덮기를 잘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참 끝도 없는 흑역사인데 한국도 많은데 한국은 또 제가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니까 신화가 있죠. 아예 네네. 사실 그 흑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고대 이집트 때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사례가 그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어떤 시대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아케나텐은 18왕조 시대의 파라오고 대략 한 기원전 1350년경의 파라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그 종교개혁,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파라오예요. 고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완전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신들은 계속 있었고 또 이 최고신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뭐 푸타, 그 다음에 뭐 가장 유명한 태양신 라, 그 다음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아멘신, 이 최고신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최고신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신이 뭔가 이제 배타적으로 다른 신을 뭐 억압하고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아케나텐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태양신들 가운데 굉장히 마이너한 태양신인 아텐이라고 하는 신을 끌고 와요. 이 아텐은 이제 태양 원반의 신이거든요. 이 아텐을 최고신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부정을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다른 신을 모시던 신전들도 다 폐쇄가 되고 오로지
아텐신만이 이집트의 유일한 신이 됩니다. 아케나텐의 시대 동안에는. 근데 이 사람이 시도했었던 이 개혁은 사실 결국 실패해요. 죽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급속하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왕위에 오른 그 파라오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투탕카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투탕카멘 시대를 비롯해서 그 후대의 파라오들이 무슨 짓을 하냐? 아케나텐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워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아케나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부조나 벽화들은 다 얼굴은 다 지워버리고 이름도 다 파내버립니다. 심지어 그 KV55, 그러니까 왕들의 계곡 55분에서 나온 어떤 금박을 입힌 관이 있는데 얼굴 부분하고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하르투시가 쓰여져 있는 이 부분만 펴져 있는 그 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 들어있던 시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DNA 조사를 해보니까 투탕카멘 아버지다, 아메노테프 3세 아들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아케나텐이 가진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후대의 파라오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와서는 굉장히 쉬운 왕이 됐네요. 어디든 지워져 있으면 찾았다. 맞아요. 그 후대 파라오들이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었던 노력이 오히려 아케나텐의 흔적을 잘 남겨주는 결과도 나왔는데 뭐냐? 아케나텐이 지은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다 해체해요. 해체한 다음에 다른 건물들을 만드는데 부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카르낙 신전의 어떤 탐문을 다시 보수하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그 아케나텐 때 만들어진 신전 알바끼가 돼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그러니까 다 꺼내서 고고학자들 원래 약간 이제 꼼꼼하고 약간 집착이 강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보니까 하나의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케나텐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죠. 아케나텐이 그러면 고고학, 특히나 이집트 쪽에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렇죠. 사실 연구할 거리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파라오입니다. 게다가 투탕카멘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저기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그대로, 거짓말이고. 그 화는 나도 그대로 하잖아요. 뭐 뜯어 고치거나 뭐 지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되게 존경하는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진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왕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슬림들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왕 중에서 미친놈도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이브라임은 미친놈이에요.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가지고 하렘 있는 여성 280명을 죽였어요. 왜요? 미쳤어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이브라임이. 왜 무슬림이 다 착하지?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산주의는 고고학이나 역사를 좀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시요. 왜냐면 이게 마르크스의 사회 발전 단계를 증명하려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 물질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론 고고학을 발달시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걸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는요 세계 고고학의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발전들은 다 소련이 많이 했고, 소련만 해도 저도 놀란 게 토기 같은 거 그림을 그리는데 기계가 그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됐었어요. 초창기에는. 저는 제일 처음에 강 교수님이 고고학이신데 유학을 러시아 사상이 좀 이상해서 그랬을까 않을까요? 그것도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거의 뭐 소련 말기 뭐 이런 아니, 얘기인데 그게 사실 제가 말라한 아니 어떻게 고고학을 글로 가셨지?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때만 해도 꽤 이제 학생 운동하시는 게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그런 운동권 많았는데 참 보면 인생이 팔자 모르는 게 극렬 운동권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가시고 관심 없이 그냥 고고학밖에 모르는 오타쿠는 어떻게 그들이 제일 오매불망하는 그 소련에 훨씬 러시아로 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그 러시아와 소련 고고학이 정말 발전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아마 지금은 뭐 이제 일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고고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 중에서 도시혁명, 신석기혁명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이제 호주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한 고고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 사실 이 고든 차일드가 러시아 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그 개념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마르크시스트였다는 거를 이제 감춰왔지만 저희가 대부분에 알고 있는 그 모든 게 고고학적 이론이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고고학을 설명하기 정말 편한 게 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꽤 유명한 그 찌데 히로시라고 오사카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다시 보면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같은 개념인데. 사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사실 마르크시스트라고 할 수 있죠. 저 아니에요. 왜 저 갑자기 절 보세요?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죠. 예. 고고학에서 흑역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재벌 중에 흑역사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펜타닐과 관련된 것이 고고학계의 흑역사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되게 좋은 박물관 많거든요. 그 박물관을 세우는 모든 그러한 펀딩이 알고 봤더니 펜타닐을 팔아서 만든 회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세클러라는 사람이 있네. 세클러. 이 사람이 펄듀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세클러가 자기는 이제 판촉을 하고 동생은 약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로비를 엄청 해서 그 마약성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쌌죠. 그 다음에 이 아서 세클러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계의 이민계인데 사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박물관을 지어줘요. 그래서 워싱턴 DC에도 아시아 박물관이 있는데 이름이 세클러 뮤지엄이고, 하버드 대학교에도 세클러 뮤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요, 세클러의 컬렉션을 보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쓸 정도로 동아시아에 없는 게 없이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게 펜타닐을 그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그 원흉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회사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난리 났죠. 이거 빨리 이 사람 이름 지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2020년도 2월에 이제 그때 미국 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요. 근데 DC 갔더니만은 그새 세클러 박물관 이름이 지워지고 그냥 에이시안 뮤지엄이 된 거예요. 그새 모든 세클러는 이제 흑역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좀 작은 사람이면 그냥 조용히 지워지는데 커다랗게 돌로 새겨서 세클러 박물관 사방에 해놨거든요. 못 지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세클러 하면 이빨을 박박 갈죠. 저 인간들이 우리 가족들을 마약에 빠뜨려서 죽이게 만들어보는 저렇게 찬란한 유물에서 막 욕먹고 있죠. 저도 세클러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그 옥스퍼드의 이집트학, 그다음에 고대 근동학 관련된 도서관 이름이 세클러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야.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뭘 찾아보려고 검색을 세클러라고 해보니까 안 떠요. 안 뜨고 거기 이제 다른 이제 문서들을 보니까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이후로 도서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세클러 이름 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요, 그 전부터 마약성 내지는 사람이 계속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게 하고, 왜 의사들 모이면은 비슷한 약인데 자기네 펄듀 제약회사 것만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공급했거든요. 뒤늦게 이제 옥시코돈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옥시코돈이 펜타닐 성분이라서 요즘에 정말 수십만 명 지금 죽고 그렇지, 있지 난리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돈 번 사람들이 그 자기 세탁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락펠러라는 사람도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맥일 대학의 이슬라믹 연구소를 1950년대에 50만 불을 밀어주면서 했던 사람이 락펠러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슬람 연구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락펠러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시카고 대학 만든 사람. 근데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50만 권, 100만 권을 기부를 해서 이게 막 후학도를 양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 돈이 보니까 이렇게 펜타닐이나 뭐 이런 나쁜 돈이에요. 야, 이름 지워. 100만 권 회수해 간다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다 그 사람의 그건 받고 저희가 이름만 지워버리는 거죠. 받을 건 받고. 그럼요. 그 오히려 저기에 무기를 놓여야겠다. 왜 버려? 그거 갖다 싸우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밝힌다. 그거 저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회수하는 식이군요. 세클러보다는 락펠러가 훨씬 낫네요. 락펠러는 돈을 줬지만 뭐 이름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버드대, 옥스포드 사방에 그냥 다 갖다가 돈을 주고, 이 사람 또 잘한 게 유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가지고 싼 값에 중국 유물들을 많이 또 들여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너무 또 고각을 잘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또 몰랐으면 돈만 줬을 텐데 본인이 잘하니까 잘 모았던 거죠. 박물관 저 관계자 측에 저 이쪽 소개해드리면 해 바르고 세 글자 3개 넣으면 되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조금 후대에 쓰여져 있는 문헌이긴 하지만 이제 웨스트카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 이제 대피라미드를 세운 쿠프가 나와요. 쿠프가 나오는데, 쿠프가 거기서 굉장히 약간 멍청하고 폭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디라고 하는 어떤 마법사예요. 현자고.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뭔가 시연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법사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쿠프가 이제 베디를 불러다가, 야, 저기 감옥에서 포로 데리고 와서 목 자를 테니까 네 한번 목 붙여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짜고짜 얘기를 해요. 야,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제디가 뭐라 하냐? 폐하,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쿠프는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이제 오리를 한 마리 데려다가 오리를 자른 다음에 붙여가지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살려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파라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멍청하게 그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이제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 하셉투트라고 하는 여성 파라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파라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사회적인 저항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 저항의 흔적들 가운데 하셉투트가 이제 신전을 만든 네일 엘 마흐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어떤 이제 그 옛날 무덤에서 낙서가 하나 발견이 돼요. 낙서가 뭐냐? 여성인데 파라오의 어떤 이 두 권을 쓰고 있어요. 파라오가 쓰는 이 네메스라고 하는 두 권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낙서가 그려집니다. 그런 거는 많은 게 도낭에 불경이 있잖아요. 불경이 발견됐는데 그 뒷면에 그거를 필사하는 어떤 청년 스님이 자기는 철로 만든 새다 하면서 이제 성기가 과도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소고도어로 그런 다음에 여신을 구한다.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 이야기만 모으면 아주 굉장히 재밌는 편이라는 생각이 진짜 아주 재밌는 편. 무슬림은 그렇게 음란한 게 없어요. 근데 박 교수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으로 굉장히 펼쳐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글을 안 쓰죠. 그런 근데 글을.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래요? 기록으로도 안 남겨요? 네. 아 무슬림들은 기록에 너무 인색하시네요. 약간 춘하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이슬람 쪽에서 그려진 춘하. 아니요. 그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뭐 수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농담들은 있죠. 이래서 2,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200으로 가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집트 때 노동자들은 정말 권리를 많이 누리던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고 단백질도 많이 공급받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았잖아요. 파라오한테 나 이렇게 하면 다 파헤쳐가지고 도구를 해버릴 거야 이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이슬람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좀 상위권자, 왕, 뭐 윗사람들에게 좀 자유롭게 발언하는 역사 기록이 좀 많나요? 우리나라의 역사 보면은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저희는 있잖아요. 완전 왕에게는 네. 뭐 발언을 하기 힘든.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그 술탄이나 칼리파 중에서는 재상과 거의 그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술탄 중에 제가 봤을 땐 최악의 술탄은 제가 봤을 때 셀림 1세라고 생각하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입니다. 이 사람은요 총리를 7명이나 죽여요. 어이구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허준 선생님 싫잖아요. 그대 셀림 1세의 총리가 되길 바라네. 아 그게 최악의 욕이에요. 최고의 얘기예요. 총리 되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총리가 출근할 때마다 유서를 여기다 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딱 들어갈 때 보면은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술탄이 마음에 안 드는 관리들을 다 죽여가지고 높은 관리들은 머리에다가 솜을 올려놓고 꽂아놓고 하위 관리들은 짚을 심어놓고 술탄 말 안 들으면 이게 죽인다. 그러니까 셀림 1세가 최악이었죠. 누구인가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굉장히 이게 세죠. 짜르한테 뭐 함부로 뭐 대든다거나 이런 아유 건 상상을 못하죠. 이방 내지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게 어떤 권력에 취하면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을 상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역시 저는 이제 선사시대 이제 왕이 없는 시대를 공부하니까 참 편해요. 광인들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에 가장 큰 힘을 내시는 분들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